자, 2021년도 국립외교원 기출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2021년도는 행시 쪽도 만만치 않았는데 다른 쪽도 또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1문은 전형적인 문제였어요. 유동성 선호와 관련된 부분 이야기가 나왔고, 두 번째 마샬 피구, 화폐 수량 이동,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제시된 조건이 독립적이죠. 하지만 이거 없어도 우리는 문제를 풀어요. 1번 화폐 공급의 증가로 발생하는 유동성, 물가, 소득,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 하면 요건 이제 배운 거죠. 먼델 토빈 효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사실 그 팩트는 또 기억을 해요. LN 곡선이 증가했는데 이게 먼델 토빈 효과 때문에 IS 곡선도 같이 움직이죠. 그것까지 이제 LN 곡선이 이제 흡수를 하려다 보니 뛰어넘어요. 따라서 장기에는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명목 이자율만 상승한다. 이게 바로 이제 피셔 효과 또는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였습니다. 따라서 이건 정말 배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무엇보다 모형의 설정은 필요합니다. 먼델 토빈 효과가 정말 오랜만에 출제가 된 거예요. 이 먼델 토빈 효과와 관련된 부분에 수식 전개가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명목이자율 평면에 우리가 이야기를 전개할 것이기 때문에 명목이자율 언급이 되었으니 일단 IS 곡선 있죠? 거기에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밖으로 보일 수 있도록 수식 전개를 반드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Y는 얘는 상관없어요. 아무래도 상관없는데 투자 쪽에서 조금 제가 이제 세분화 시켰습니다. 가로 열고가 아니고 마이너스 뭐가 됐건 B가 됐건 H가 됐건 문제에서 수식이 없죠. 그래서 H가 됐건 B가 됐건 상관없어. B라고 하는 게 좋을 텐데 제가 H라고 똑같이 맞춰버렸네. B라고 바꿔주세요. B R 마이너스 파이 익스펙테이션 플러스 G. 자, 이런 작업이 일단 IS 곡선에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식을 전개를 해놓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효과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알려져 있는 효과 그 정의 방식하고 조금 느낌이 달라서 여기서 약간 좀 추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여기가 장기고요. 여기가 장기고 여기 이제 IS가 있고 좀 밑에 그릴 걸. LM 있습니다. 그럼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확장적 통화 정책에 의해서 이동하죠. 그럼 경제의 균형은 여기로 이동하고 이를 우리가 유동성 효과라고 부르잖아요. 경제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균형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 이렇게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데 지금은 유동성 효과, 물가 효과, 소득 효과,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 이렇게 네 가지로 용어를 쪼개놨어요. 그래서 거기 짜 맞춥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이 효과를 우리가 유동성 효과라고 부르는데 어찌됐건 소득이 증가하는 건 단기에서밖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아는 척하는 게 맞죠? 소득 효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장기는 IS 곡선이 추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LN 곡선 혼자서 이렇게 IS도 이동하는 충격이 발생하는데요. LN 곡선 혼자서 원상태로 돌려놓는다고 하죠. 따라서 장기에는 이렇게 명목 이자율만 상승하고 경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에 명목 이자율만 올라가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걸 보고 우리가 피셔 효과,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충격이 분명히 생기게 될 것인데 하지만 또 IS 곡선 역시 가만히 있지 못하고 파이 익스펙테이션의 상승 왜냐하면 이제 돈을 뿌렸으니까 따라서 이 친구가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올라가는 충격이 생긴다면 기존의 Y와 R 조합도 달라져야죠. IS가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서 LM이 돌아가잖아요. 이걸 물가 효과라고 부르면 되겠다. 물가가 올라가면서 LM이 이제 돌아가는 효과를 물가 효과라고 부르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도착점에서 장기 이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 피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점수를 그냥 무조건 따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용어상으로 내가 조금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좀 판단을 못했다 하더라도 큰 감점은 없을 거예요. 전반적인 흐름이 정확히 잡혀 있다라면 아주 세세하게 1, 2점 정도는 당락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A국의 물가 소득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가 일정 시점 이후 유동성 효과를 압도한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석할 때 좀 스스로 좀 비비 꼴 수도 있어요. 정책 당국이 궁극적으로 이자율 하락을 목표로 하는데 그럼 화폐 공급 증가율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여기에 또 뭘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여기에 또 뭘 해야 되는 건가? 사실 불가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IS가 올라간 이유는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만약에 지금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일시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줄일 거예요 라고 발표를 했고, 민간들이 이에 대해서 신뢰가 형성되었다라면 지금은 오르는 분위기가 분명히 정책상에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떨어질 것 같아. IS 곡선이 그럼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그럼 실제로 물가 효과,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IS가 내려가게 되면, IS가 내려갔으니 가다가 돌아오더라도 여기까지만 돌아오면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인가라고 일단은 첫 번째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니 교수님들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각한 무언가 심오한 내용을 출제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문제를 읽어보면 그냥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가 일정 시점 이후 유동성 효과를 압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 효과를 압도하기 위해서는 지금 칠판에 적혀 있는 상황도 저는 점수가 충분히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가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데 1번의 반대 방향이면 더 충분합니다. 1번의 반대 방향으로 통화량을 줄이는 거죠.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을 하면서 단순하게 그 1번하고 반대 방향으로 서술한 게 아닐까, 그게 조금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저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아주 확신이 있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방향을 확실히 결정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해주면은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서에 뭐 설문 1과 달리 뭐 이렇게 했으면 확실히 이제 예시 답안이 맞는 것이고, 단서에 설문 1의 상황에 더하여 뭘 하면 이렇게 했으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거예요. 통화량을 지금은 증가시켜서 경제를 살리고 싶은데 그 와중에 궁극적으로 LM이 최종 도착점이 밑으로 갈 수 있게 만든다면 명목이자율이 떨어지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가 소득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가 유동성 효과를 압도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두 번째 좀 심플하게 가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이제 추측을 좀 하고 있고요. 해설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방향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명목이자율이 높아진 이유가 뭐냐? 얘 때문이죠. 얘가 올라갔기 때문이죠. 얘를 떨어뜨리면 돼요. 첫 번째 방식처럼 공표를 통해서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게 만드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이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을 해버리는 거죠. Y가 감소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돌아오게 될 테니, 따라서 뭐 추가적인 뭐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래프 위에 있는 거 있죠? 그 위에 있는 것처럼 경로가 이자율이 올라갔다가 결국엔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미 공부를 좀 했고,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니겠거니 판단하시고 둘 중에 하나를 적으시면 큰 무리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까지는 뭔가 연결고리가 좀 자연스럽고 매끄러웠는데, 세 번째 완전 새로운 테마죠. 인플레이션율을 1%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경제 성장의 희생률 나왔고요. 그다음에 화폐 공급 증가율, 실업률, 실질 경제 성장률, 화폐 유통 속도 한글로 적혀 있지만 MV 있는 PY가 즉각 떠오를 수 있는 정보를 준 것이고요. 따라서 MV 있는 PY를 로그 근사화해서 각각의 변화율로 표현한 것이 예시 답안에 제시가 되었죠. 거기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 얼마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율을 1%로 낮추는 거예요. 1%로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률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죠.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그 오쿤의 법칙이 있단 말이죠. 오쿤의 법칙이 그 G의 변화율을 분자에 집어넣은 그 각주에 적혀 있는 그런 테마입니다. 따라서 얘가 1.5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율을 그 1%로 낮춘다라는 것이 그 경제 성장률을 또 얼마로 좀 떨어지는 걸 감수를 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목차, 희생률을 활용한 실질 경제 성장률의 도출, 인플레이션율이 그 1% 감소를 위해서 떨어지는 게 바로 이제 희생률이고 1.5라고 하니 1로 떨어뜨린다면 이제 2% 포인트를 낮춰야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오타이네요. 오타. 제가 오타 때문에 지금 혼란을 좀 겪었는데 1번의 마지막 줄에 인플레이션율은 0.03이죠. 그죠? 0.03. 0.07 더하기 0 P의 변화율 플러스 0.04니까 0.03이네요. 이 오차를 제가 지금 막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3에서 1로 떨어뜨리니까 2를 낮추기 위해서 경제 성장률은 얼마나 떨어져야 되는가?
그거는 그 3%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포인트가 될 것이고, 자, 실업률의 도출, 오쿤의 법칙을 고려했더니 그 G가 떨어지는 게 3%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때 G 반은 마이너스 0.03이에요. 마이너스, 이것도 못합니다. 마이너스 0.03이고, 따라서 그 오쿤의 법칙을 고려하면 실업률은 0.015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원래 4%였으니까 실업률은 5.5%가 된다. 이게 답을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2번하고 3번은 뭐 어찌됐건 경제학이 뭐 분리된 과목은 아니니까 실제로는 뭐 아예 동떨어졌다고 말하기도 애매하지만 1번, 2번과 3번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이죠. 각각의 문제를 비슷한 개념이다 보니 좀 합쳐놨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자, 이 다음 문제는 솔직히 이제 풀고 나서 보면 어렵진 않아요. 풀고 나서 보면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풀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집에서 이제 타이핑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손으로 하진 않습니다. 문제 풀 때 이제 컴퓨터로 하다 보니 좀 오타도 좀 있는 것인데 연습장 많이 썼어요. 막 중간에 막 수식 정리하고 정돈하고 H로 모으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이게 알아도 틀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진행하는 과정은 우리가 공부한 범위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노동 비용은 고정 비용이 있고 시간당 임금, 초과 근로 프리미엄이 있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함수를 주지 않았으면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판단하기 어려웠을 텐데 박스 안에 봐주시면요. 얼마나 내가 소비할 수 있냐면 그 H 곱하기 W만큼 일단 돈을 벌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H바를 벗어나는 부분은 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수식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서 현재 주어져 있는 소비 함수를 보니 오른쪽은 나의 총 벌어들인 소득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얼만큼 쓸 수 있냐면 W 곱하기 H만큼 일을 해서 일단은 돈을 벌 수 있고 그런데 추가적으로 일을 한 거에서 이제 약속된 부분이 있죠.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을 받는데 그 부분은 이제 W 곱하기 P가 됩니다. 이 임금률의 일정 비율을 곱한 만큼 좀 더 얹어준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뭐 당연하게도 플러스 F가 될 것이고 오른쪽은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큰 박스 이 중괄호는 벌어들인 나의 그 임금률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L을 곱한 만큼 근로자 숫자만큼 이 경제의 C가 달성되는구나라는 수식을 줬죠. 자,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기업의 이윤극대화. 그 C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 기업이 C를 극대화시키는데 제약 조건은 생산함수입니다. 주어져 있는 생산함수 기준으로 이제 C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을 찾는 것이 바로 기업의 최종 목적이 될 것인데 따라서 뭐 어찌됐건 맥스 C 이렇게 설정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제약 조건은 생산함수로 넣는 형태니까 우리가 이제 라그랑주 그 승수법을 쓸 수 있는 형태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약 조건에 문제에서 준 생산함수를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생산함수는 y 바 하에서 생산량 y 바 하에서 L 곱하기 H 알파 승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변수가 이제 L과 H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또 머릿속에 뭐 공식이 떠오르겠습니까? 안 떠오르죠. 따라서 이때도 모르겠으면 라그랑주 승수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똑같이 옮겨 적고 플러스 람다에 이 친구 상관없어요. 어느 쪽으로 적어서 옮기건 상관없는데 뭐 여하튼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이 라그랑지안 함수를 극대화시키는 LH 람다를 찾는 형태로 또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올해 기출은 전반적으로 그 라그랑주 승수법이 도움이 되는 문제들이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H에 대해서도 미분하고 L에 대해서도 미분했더니 람다를 지울 수 있는 형태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사실 좀 힘들었어요. 람다를 소거한 다음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L도 소거가 되는데 H는 정리하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 물론 뭐 못할 건 아니죠. L 지운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한 다음에 이제 H가 있는 한까지 모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나눠주는 복잡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저도 그 집에서 연습장에 대고 하는데
뭐 한두 번 정도 실수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복잡해서 시험장에서 얼마나 침착해야 되는 부분이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구하는 방법은 사실 별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그대로 주어진 조건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 나가면 돼요. 자, 이렇게 현재 설정되어 있는 형태대로 문제를 풀고 내가 H를 틀리지 않고 잘 구해낼 수만 있다라면 여기 이제 그 L도 구할 수 있겠다. L 역시 생산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H를 대입하고, 여기선 제가 정리를 안 했어요. 분자와 분모를 바꾸는 게 좋긴 한데 정리를 안 한 채로 이제 제출하는 그런 교수님들의 예제 답안도 많기 때문에 존중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최적 노동시장과 근로자 수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의 조건이 있습니다. H바보다 H가 크면 일단 기본적으로 1이라는 데이터를 H가 갖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을 갖는다고 합니다. D값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D가 얼마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통된 H와 L을 구했고, 이제 조건에 따라서 하나는 D를 1로 하나는 D를 0으로 짜고 이제 보여주면 돼요. 그게 바로 일단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배점이 좀 컸고요. 배점이 또 컸는데 얘는 생각하는 시간에 크게 점수를 부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에서 수식을 전개하고 수식 정돈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꼼꼼함과 시간을 요청하기 때문에 배점도 충분히 넉넉히 준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문제에 담으려면 수식이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낼 것 같으면 차라리 W 정도는 상수로 줘도 괜찮지 않았을까? W를 일정하게 상수로 줘도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방향성에서 이제 W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풀 줄 알고 모르고 이렇진 않잖아요. 근데 좀 아쉽게도 W를 미지수로 주면서 최근에 정말 교수님들께서는 이렇게 수식 전개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번, 이 조건을 이용해서 A사의 생산량과 고정비용의 증가가 노동시간과 근로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설명하시오라고 하는데요.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에서 물어본 걸 기호화시키라 그래요.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Y가 증가할 때 H가 증가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Y가 증가할 때 H가 증가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정비용이 증가할 때 H가 증가하는 것. 미분을 하면 금방 나오긴 나와요. 대부분은. 근데 이 지경으로 수식이 복잡하면 솔직히 미분하는 시간 자체가 배점 7점에 다 담길 리가 없기 때문에 읽어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H가 H바보다 큰 경우에는 Y가 증가할 때 다행히도 변수의 Y가 하나도 안 보이니까 불변이다 쉽게 찾을 수가 있고, F가 증가할 때 분자의 알파 F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늘어난다 하시면은 이제 바로 읽어내시는 셈이 될 것이고요. L 역시 마찬가지로 Y가 증가하면 복잡한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앞쪽에 곱하기 Y가 있으니까 증가한다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F 증가 역시 F 쪽을 담으면 분자가 증가하는데 마이너스 알파승이니까 전체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 수는 감소한다. 이렇게 읽는 정도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단한 수식이라면 이거 보이는 게 제일 교수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방식이지만, 수식이 복잡하다면 방향성만 정확히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자, 두 번째, H가 H바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 역시 마찬가지죠. H에는 이제 Y가 없고 F 증가 시 증가한다 보이고요. L 쪽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F 증가 시 근로자 수가 이제 여기는 이제 감소한다.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두 번째 7점은 좀 넉넉해요. 그러니까 1번의 배점이 좀 빡빡하고 두 번째는 방향만 읽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시 답안이니까 수식을 다시 옮겨 적었지만 실전이라면 사실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방향성만 잘 한 4줄 정도로 처리해도 이제 틀리지만 않으면 점수는 따내실 것 같습니다. 사실 세 번째 문제를 위해서 이런 복잡한 상황을 주신 거예요. 초과 근로가 보편적인 상황에서 D는 1이라고 합니다. 정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실제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똑같은 상황은 아닌데 이제 주 몇 시간 이런 거 있죠. 주 몇 시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도 많고, 또
일선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주휴수당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문제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따라서 뭐 어찌됐건 문제의 수식이 있으니 똑같이 또 봅니다. H바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근로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읽으면 그만이죠. H 함수에서 D가 보편적인 상황이니까 제일 복잡한 수식에서 H바가 감소하면 H는 증가해요. 너무 직관적으로도 당연해요. 정규 근로 시간을 줄이면 내가 이제 임금률이 올라가니까 더 일을 많이 하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L 있죠. L은 H바가 감소하면 오히려 L도 감소하는 방향이 보여요. 따라서 이 정규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는 건 오히려 일하는 사람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수를 감소하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을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면 결국에 정부는 뭔가 이렇게 제한을 걸어서 이제 고용된 사람을 늘리려고 했던 것인데 막상 그렇진 못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일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근로 시간을 이제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문제는 수식이 진짜 복잡한 걸 제외하면 정말 거기에서 꼼꼼함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다행스럽게도 오차를 만들지 않으신 분들은 점수로 연결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중간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수식적인 실수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해보니까 2번 했거든. 첫 번째는 맞았고 두 번째는 또 다르게 나와서 이제 한 번 더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 실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꽤나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었죠. 자, 저 산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산문은 문제가 좀 있어요. 저는 이게 문제의 의도가 이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문제를 좀 잘못 출제하신 것 같아요. A국과 B국으로 구성된 세계 경제를 고려하자 동질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상품은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1기에만 1인당 한 단위의 상품을 생산한다고 하고요. B국은 2기에만 1인당 한 단위의 상품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시 쪽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보단 난이도가 그래도 좀 낮아요. 왜냐하면 생산점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일반균형 이론인 건 맞죠. 여기서 이제 그 효용함수가 제시가 되었는데 ln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겁낼 건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x 곱하기 y를 그냥 ln을 씌우면 얘랑 똑같은 모양이 나오듯이 얘도 콥 더글라스 형태의 효용함수가 분명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ln0은 정의되지 않아요. ln0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ln0이라는 상황을 배제하고 싶어서 단서를 달아주셨습니다. C1은 0, U는 lnC2 그러니까 lnC1이 사라진다는 거죠. 안 맞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ln0이 정의가 되었을 때 실제로 정의가 안 되죠. C1이 0일 수 있는 상황을 주긴 줬단 말이죠. 그렇다면 C1이 제로일 때 ln이 그 함수 자체가 사라진다면 실제 데이터하고 오차가 안 맞는 거예요. 0에 수렴할 때 ln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해설을 쓸 때 좀 고민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문제의 조건을 그대로 하면 경제학스럽진 않고 말이 안 돼. 근데 문제의 그 가로 안의 조건을 오히려 무시해버리면 이 문제에서 출제한 의도하고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경제학이 돼요. 따라서 이게 수학이냐 경제학이냐의 그 경계선에서 좀 고민을 하다가 경제학으로 답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왜 오차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현재 가치 뭐 주어져 있고 1번 두 나라 모두 폐쇄 경제를 가정할 때 각국의 시점 간 1인당 소비와 실질 이자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에서 똑같이 라그랑주 승수법을 써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똑같아요. 하지만 변수가 이렇게 심플할 때는 공식이 기억나면 쓰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MRS C1 C2는 1 플러스 R 그걸로 이제 문제를 풀기로 결정을 했고요. 따라서 MRS C1 C2 콥 더글라스 형태인지 떠오르지 않더라도 각각 편미분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가장 디테일한 쉬운 형태로 바뀌니 이 타이밍에 우리는 몰라도 CD 함수구나 라고 판단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1 플러스 R과 정확히 일치할 조건을 찾는 것인데 이 저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폐쇄 경제라면 이번 기 소비가 100%고 다음 기 소비가 0이 돼버려요. 따라서
이게 0이 되고 이게 이제 1이 되는 게 현재 설정된 이자율이 될 것인데, 이제 그러려면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목이라면 일어날 수 없지만 실질이라면 가능한 일이고, 이게 그림상으로 표현할 때 CD 함수는 사실 절대 가로축에 닿지 않습니다. 닿지 않죠? 근데 다 있을 지경이다라고 상상하면 사실상 이 점에서 소비를 하니까 실질 이자율 1 플러스 R이 0에 가까워야 돼요. 기울기가 0에 가까워야 된다고. 따라서 실제 소비점에서 0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0에 가까워야 한다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모순이 하나 생기긴 해요. 일단은 그 위에 효용함수에 C2가 0인 게 정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단서를 단 이유는 여기였던 것 같아요. 실질 이자율이 0에 접근해야 되는데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말이 안 되지만 가정을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 가정이었고요. 그 비국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MRS 구했을 때 여기가 0, 1, 0, 1이기 때문에 밑에가 0이면 무한대가 나오죠. 그거는 여기 세로축에 가까운 느낌일 거예요. 실제 소비점에서 MRS가 이제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문을 위해서 단서를 달아주셨습니다. 근데 그 단서는 2문에서 5, 6까지는 아니라도 괴팍한 굉장히 괴랄한 이제 결과를 만들어 버려요.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두 나라가 자유로운 무역과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할 때 각국의 1인당 저축을 세계 이자율의 함수로 나타내시오. 뭐 여기까지는 뭐 큰 무리는 없죠. 따라서 세계 이자율에 따른 효용 극대화라고 하는데요. 자, 물론 이제 이자율은 1문에도 있고 2에도 있는데 1엔 첨자가 붙어 있었고 두 번째는 월드 첨자를 붙이는 것도 좋고요. 그냥 내가 전제해도 괜찮죠. 어차피 MRS는 1 플러스 R이에요. MRS는 1 플러스 R이고 그 가장 기본적인 효용 극대화 모형이기 때문에 예산서는 C1 플러스 C2 1 플러스 R은 1 하면 되지, 그지? 이게 바로 A국의 입장인 것이고, 두 번째 B국은 C1 더하기 C2 1 플러스 R이 오른쪽에 예산인데 이건 1 플러스 R분의 1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복잡하게 Y1, Y2 수식을 짤 것까지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단서를 신경 안 쓴 사람이 오히려 승자가 될지도 몰라요. 여기서 결국 요거 양자가 일치하는 점에서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하니 우리가 C1은 2분의 1 그냥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C2의 경우는 절반으로 잘라서 1 플러스 R을 곱하면 되죠. 지출비중으로 풀어도 되니까. 따라서 이제 절반으로 잘라서 1 플러스 R을 곱한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선에 집어넣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C1은 1 플러스 R의 절반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쪽 C2는 절반으로 자른 다음에 1 플러스 R을 곱하니까 이렇게 함수가 나와요. 따라서 각국의 소비 함수 구하는 거야 어려운 일이 아닌데 각국의 1인당 저축을 세계 이자율의 함수로 나타내라고 한다면 결국 1기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이죠. 자, 1기는 A국의 입장에선 갖고 있는 게 1인데 쓰는 것도 2분의 1이니까 저축량은 그냥 함수가 아니고 상수로 나오죠. 두 번째 국가는 여기 갖고 있는 게 0이기 때문에 여기 음수를 붙인 것 자체가 바로 저축 의지량이 되는 것이죠. 3번 A국의 인구는 이제 10,000명이고 B국의 인구는 15,000명일 때 세계 이자율과 각국의 1기 총저축 총소비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서 제가 경제학스럽게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세 번째 문제는 주어져 있는 그 함수 그대로 인원수를 곱하면 한쪽은 공급자이고 한쪽은 수요자가 될 것이며 결국엔 양자가 일치해야 되니까 이자율이 얼마여야 한다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뭐 어려운 작업 아니에요. 세계 이자율이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 문제에서 단서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단서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C1이 0이면 효용함수는 ln(c2)라고 한단 말이에요. C1이 0이면 뭐 어찌됐건 그 ln 값을 0으로 설정하라는 것인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거. 현 시점에서 이 소비자가 내가 이만큼 쓰겠다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자고. 만약에 내가 이만큼 쓰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나의 효용값이 얼마냐는 거예요. 거래를 했을 때. 세계시장에서 이자율로 거래를 했을 때 나의 효용값을 도로 효용함수에 대입하면
ln 2분의 1 플러스 ln 2분의 1 플러스 r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얼마인가 봤더니 이거 둘을 곱하면 되죠. ln 4분의 1 플러스 r 이게 바로 이제 거래를 했을 때 본인의 효용이 되는 것인데 문제가 있어요. 초기 상태 보자고. 초기 상태. 제로라기보다는 거래. 자, 초기의 효용 상태는 단서 때문에 ln 1 플러스 0입니다. ln 1이 얼마인지 아시죠? ln 1은 1분의 1이니까 ln 1 마이너스 ln 1이에요. 그래서 0이 나온단 말이야. 이 친구가 거래를 한다는 건 효용을 높이기 위해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높아야지 거래를 하게 될 텐데 여기 이자를 보세요. 자, 현재 지금 주어져 있는 정보에 따르면 4, 1 플러스 r이라는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1보다 커야지 거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ln 1, 그러니까 실제로 이 효용값은 ln 1은 0인데 현재 지금의 효용이 어쨌든 ln 1보다 4분의 1 플러스 r이 높지 않으면 내가 거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조건대로 거래를 할 조건의 이자율의 범위를 찾아봤더니 3보다 커야 돼. 맞죠? 이자율이 3보다 커야 돼. 근데 그 3번까지 도출된 세개 이자율이 얼마였어요? 2분의 1이죠. 땡도 없어요. 안 해요, 거래를. B국 보자고, B국. 자, 이게 A국의 입장이라면 B국의 입장도 비슷합니다. B국이 만약에 거래를 한다면 나의 효용값은 이렇게 돼요. C1은 2, 1 플러스 R분의 1, 그 다음에 C2까지 대입하면 2분의 1. 거래하면 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면 다 함께 2분의 1이 되도록 교환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야? ln에 4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초기 상태가 효용이 얼마냐고요? 초기 상태 u0b는 어디 있어? 0하고 1이잖아. 0하고 1, 또 0이에요. 맞죠? 따라서 ln 0 플러스 ln 1 정의되지 않으니까 이걸 0으로 가정해 주신 덕분에 전체 값이 0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친구도 이 크기가 1보다 크지 않으면 거래할 수가 없어요. 거래할 이유가 없어. 효용이 높아져야 이제 무역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4, 1 플러스 r분의 1이 1보다 크지 않으면 거래를 못하는 범위에서만 교환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한 이자율은 이번에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아야 된다예요. r이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 구했을 때 이자율 얼마였어? 세개 이자율은 2분의 1? 얘도 땡도 없어요. 거래 안 해요. 따라서 이 문제는 공교롭게도 각국의 일기 총저축과 총소비를 구하시오, 세계 이자를 구하시오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도 3번 문제가 보이콧이 돼요. 답 없음. 2분의 1에서 둘이 이제 딱 맞아 떨어질 텐데 답이 없음. 그럼 총저축, 총소비 그런 거 새로 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1문에서 이 수학적인 오차를 막으려고 단서를 달아주신 덕분에 3문에서 이제 답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출제 오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해설제는 그렇게 전제하진 않았죠. 해설제는 예상컨대 지금의 출제되었던 트렌드, 사실 이 문제는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기출은 반복된다고 제가 키포인트에 적어놨잖아요. 2017년 행시 1문항하고 2019년 입시 1문하고 유사해요. 기출을 풀어보는 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서가 좀 독특하다 보니 이게 공통 범위가 없는데 뭘 계산을 해? 그럼 과연 교수님이 이걸 의도한 것인가 하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에서 약간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의 의도를 좀 캐치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은 합시다.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이거를 고민해보는 사람은 분명히 거의 희박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 예시 답안처럼 풀고 그 정도면 맞았어 하는 게 보통 통상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속 편하게 그냥 CD 함수로 주시지 뭘 또 ln으로 또 보이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류를 만들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는 의도가 어떤 포인트인지는 전달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 자체들이 이 국립외교원 기출 문제들은 그렇게 까다롭다라고 생각되진 않은데 두 번째 문제에서 뭔가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너무 수식이 복잡해서 좀 실수를 유발시키는 포인트가 좀 있었고 그래도 충분히 배울 부분은 있습니다. 아, 이제 이런 식으로 낸다고? 숫자 주고 단순 계산시키는 그 방향성이 아니고 죄다 문자로 던져주고 의미 뽑아내는 문제를 낸다고? 그럼 우리는 앞으로도 이제 훈련을 하실 때 숫자가 적혀 있는 이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정말 마인드 교재 그 자체로 문자로 정리되어 있는 것도 내가 좀 연습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 방향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자, 입시